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포스컴퍼니 대표 백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외갓집이 여기 대구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라면 항상 이제 머리 떠올리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아주 주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여기서 이런 여러 작가님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운 날에 이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시간은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래도 포인트만 좀 찝어가지고 중요한 이제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작가님들 알고 계신데 이 중에는 이제 책을 내신 분도 있고 책을 내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책을 내신 분들은 뭐 계약을 하실 텐데 그리고 책을 안 내신 분은 계약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데 계약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거는 조금만 틀어도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 권리가 많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판 계약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92년에 이제 당국대학교 국어국문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고요. 2002년 월드컵 있던 해였죠. 그리고 그해 이제 키출판사, 뭐 지학사, 대교 이런 데서 단행본이라든지 교재 개발을 하는 이제 출판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부터 16년까지는 그 참고서협회, 뭐 천재라든지 뭐 대교라든지 뭐 지학사, 교학사 이런 참고서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를 위한 협회인 학습자료협회에서 이제 저작권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이상만 대표님과 같이 저희 사회 에이전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에이전시 일을 시작했고요. 이사로 있었고,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제 그 관계사 이제 폭스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 컴퍼니에서 지금 한 일은 그 성인의 대상으로 이제 문학과 인문에 관련된 책을 만드는 10월의 책이 있고요. 또 어린이 출판하는 책 모종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로 출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출판 계약이라는 게 결국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작가가 저작권을 어떻게 이용을 허락을 해줄 거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인 저작권 관련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출판물 설정 계약,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약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작가와 이제 출판사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난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 관련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저작권이라는 거는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저작물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서 저작물의 성립 요건은 인간이 만들어야 되고요. 다음에 사상 또는 감정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엔 없던 새로운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을 갖추어야지 저작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이제 누가에 해당되겠죠. 주체에게서 되겠고, 사상 또는 감정은 무엇을 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에 표현은 이제 how,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고, 창작물은 기본적인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 하시는 게 있는데,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달라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되면은 저는 저작자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저작권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A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저작물을 출판사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그 부동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제 그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권리는 나한테 없죠. 새로 그 매수한 사람에게 있겠죠. 이렇게 양도가 되는 경우면 그때는 저한테 저작권자가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요. A랑 출판사가 갖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르겠죠. 저는 저작자지만 저작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제가 만약 죽게 되면은 제 가족한테 이게 증여가 되거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작자는 저겠지만 저작권자는 제 가족이 되겠죠. 유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말이 조금 복잡한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작 인격권이라는 거는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 그러니까 저랑 떨어질 수 없는 그 일신 전속적인 권리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표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제가 창작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세상에 공표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 저만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작품을 세상에 발표할지 말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명표시권.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으면 이 작품은 영원히 제 이름이 남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황순환 선생님의 이제 소나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누가 소유하든, 그러니까 유족이건 다른 누군가 소유하더라도 저작권 누가 하더라도 이 작가는 황순환이에요.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작품하고는 작품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이게 이제 성명표시권이고 동일성 유지권. 제가 황순환 소나기의 저작권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저작권자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결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소녀가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년하고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치면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재산에 대한 재산권에서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황순환 선생님이 만든 저작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훼손해서는 임의로 변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을 만든과 동시에 생겨나는 그 권리이고 또 저작자와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면요.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 이용을 위한 권리. 여러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권리의 다발이라고 해요.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권리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제권이라는 거는 원작물을 복제, 책으로 치면 이제 인쇄가 되겠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복제하는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이라는 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공연권이라는 거는 뭐 시낭송회처럼 그 대중 대상으로 공연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다음에 공중송신권이라는 거는 이제 TV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렇게 대중들한테 전파나 이런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이걸 전달하는 거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전시권은 뭐 그림처럼 이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권리. 배포권은 이거를 판매하는 거죠. 대중들에게 판매하는 권리. 대여권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그 도서재점이라든지 저것처럼 이제 빌려주는 거를 허락해주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을 가지고 이거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황순환의 소나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시곡을 만들든지 드라마를 만들든지 영화를 만들든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거를 허락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저작재산권이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이용자에게 허락해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판사의 복제를 허용하는 대신에 인쇄를 받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황순환 소나기를 다른 걸로 변형시켜서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제가 금전적인 대가를 드리겠죠. 이런 식으로 저작권자로서는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재산적인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작권이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지금 원숭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좀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원숭이인데 이 사진은 한 영국에 있는 영국 출신의 사진 작가가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숲에 이제 있는데 이 어떤 원숭이가 갑자기 그 카메라를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셀카라 그러죠. 스스로 사진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 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찍었죠.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시바견, 그 헌터라는 개예요. 근데 이 개는 특이한 취미가 있는 게 그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대요. 우연히 발견된 건데 집주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개가 붓을 들더니 막 이렇게 색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들인데 이 개가 이런 식으로 288점의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2천만 원 상당의 이제 돈을 벌었대요. 팔아가지고. 대단하죠.
자, 여기에 지금 원숭이가 이제 셀카로 찍은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걔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진과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유자가 있으면 있다. 이 저작권은 없습니다. 왜?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가 스스로 찍고 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아까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이거 팔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하겠지만 자체는 저작권이 없어요. 다음에는 두 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사람이 그린 걸까요? 하나는 AI가 그린 거예요. 한번 맞춰보시죠.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 잘 그렸죠? 예. 헷갈리시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더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해서 그 렘브란트는 화가 아시죠? 빛의 화가로 불리는 아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 346점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특징과 뭐 선이라든지 채색이라든지 명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원본이 있어요. 렘브란트 그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렘브란트가 좀 더 잘 그리긴 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잘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렘브란트 AI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제 원본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사실은 둘 다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에드몽드 벨람이라고 이제 초상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AI가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명령을 주겠죠. 어떤 남자의 초상화를 그리고 어떻게 어떤 뭐 르네상스풍으로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줘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인데 이 그림이 경매에 나왔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1억. 자, 1억 나왔습니다. 더 쓰실 분. 1억이요? 더 쓰실 분 없으세요? 5억이요? 정답입니다. 이 그림이 5억에 팔렸어요. 할만하죠? 물론 이제 이 AI를 만들기 위해서, AI를 이제 통해서 그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그건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이 들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렇듯하지 않나요? 어쨌든 AI가 네. 그린 최초의 그림이잖아. 최초는 아니지만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죠. AI 관심 있으시면 이제 AI가 그린 그림 검색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해요.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미술 대회 출품을 했는데 그 AI가 1등 했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 그림 수준이. 그래서 이 둘 다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질문이요. 이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 그림에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죠. 왜? 인간이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좀 이슈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창작한 뭐 소설도 있고요. 그림도 있고 단편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카툰이라고 그러죠. 만화도 있는데 그럼 저작권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아직은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있어요. 아직은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AI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반대로 AI가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돼요. 아시죠? 그러면 그때 그 데이터도 다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 저작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떤 대가를 지불할 거냐? 이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AI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로 지금 저작권계에서는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죠? 다음에는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저작권은 인간만이 가진 것이다. 다음에는 무엇에 대한 건데요. 보시면 왼쪽에 이제 햄하고 소세지 사진 있죠. 오른쪽에는 이거를 이제 DP 해놓은 게 있고요. 자,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요 두 개 사진 있죠. 요 두 개는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기 아무 창작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작권에 아까 저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단순한 제품 사진이기 때문에 그게 담겨 있지가 않아요. 상표 이름이 없어요. 상표권도 다른 얘기고요, 그건. 이 사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냥 단순한 제품 사진 같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상표는 상표권이 있으니까 그게 다른 얘기고요. 오른쪽은 어때 보이세요? 단순한 이게 저기 제품에 대한 배열일까요? 제품일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단순한 제품에 대한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썰었고 여기에 그 채소와 과일을 배치시켰고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르죠. 어떤 사람에서 손길 많이 다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창작자 이거를 만든 사람의 의도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이 칼로 이제 물을 자르듯이 항상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서도 굉장히 막 논란이 많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작권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물에는 이러한 만든 사람의 감정과 사상이 담겨 있어야 해요. 다음에는 보드게임이죠. 잘 아시는 부루마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여행하면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재밌는 보드게임이 있고, 오른쪽은 모두의 마블이라고 해서 넷마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온라인 게임이에요. 온라인 접속해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내용 비슷하죠. 그런데 이름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형식도 비슷해요. 부루마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여기 각각의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각각의 칸마다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도시들이 있어요. 뉴욕, 파리, 서울, 또 카이로, 북경 여러 가지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 지나가면 돈을 내야 되는 하여튼 땅 따먹기 일종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도시들을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게임인데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왜 우리 게임을 똑같이 따라하느냐 했을 때 거의 똑같죠, 보시기에. 그쵸? 사각이고 한 바퀴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고 도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순서대로 하게 돼 있고 굉장히 유사하죠, 방식이. 했었을 때 이 모두의 마블이 승소했을까요, 패소했을까요? 네?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거겠죠? 거의 똑같은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닙니다. 모두의 마블이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금 부루마블이라는 것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걸 가지고 부루마블을 만든 거고, 모노폴리도 그전에 있던 게임이 있었고,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각종 도시를 넣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게임에 있던 거를 부루마블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만의 저작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마블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은 모두의 마블에는 부루마블에 없는 이제 새로운 규칙들이 있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운영 방식도 변형을 줬어요. 그래서 창작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의 마블이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물은요, 저작권을 저걸 하려면은 표현이 돼야 돼요. 저한테 아주 재밌는 소설 아이디어가 있어요. 또는 영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듣고 만들었어요. 1시간짜리 영화 아니면 장편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작권법 위반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디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거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사실은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사랑기는 다 비슷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다른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이 좀 딱딱해서 이렇게 좀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작권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저작권법 제1조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결국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왜 해야 되냐면 저작자의 권리가 있죠. 창작한 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이 인접하는 권리라는 거는 저작 인조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노래를 만들었으면 작사자가 있고 작곡가 있죠. 이 사람들은 저작권자예요. 근데 이 노래를 가창, 노래 부르고 연주하거나 편곡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내지는 음악 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은 창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거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 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작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옛날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적판 갖다 쓰듯이 막 갖다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작자의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이라든지 엄격하게 제한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용을 허락해주면 그때는 금전적 대가를 받겠죠. 작가로서. 쉽게 얘기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주게 되면서 대신 반대급부처는 인세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금전적 이익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작가는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겠어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목적이고 저작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보호기간이에요. 저작권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현재 시점으로 해서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이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50년까지였어요. 사망 후 50년까지였는데 이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해서 미키마우스 아시죠? 네. 예, 그 주의 캐릭터, 만화 캐릭터. 이게 미국에서 원래 50년이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이었는데 미키마우스가 이제 20년 정도가 23년에 만들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50년 다가오니까 디즈니가 급한 거죠. 왜? 저작권법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막 로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70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현재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70년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0년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미 FTA를 했죠. 그래서 2013년 7월 1일부터는 70년 연장됐어요. 현재인데 요거를 이제 좀 근데 이게 원래부터 70년이 아니라 중간에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산정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사후 다음 연도 70년. 그래서 2010년 1월에 사망했으면은 이듬해 2011년 1월 1일부터 80년 동안 이렇게 그러면 90년까지겠죠? 맞지? 2080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70년 동안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이듬해 1월 1일부터 70년. 근데 애매한 경우가 있죠. 이 법이 2013년도에 저기 적용이 됐죠. 70년 연장된 것이. 그랬는데 여기서 50을 빼면은 1962가 돼요. 그래서 50년 적용받던 62년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저작권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라든지 여러 김소월 시인은 훨씬 오래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62년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63년에 사망하신 분부터 70년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6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니까 다른 사람의 작가의 글을 인용하시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원저작물이 있는데 이거를 변형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좀 오해하시는 게 셰익스피어 작품 있죠. 영국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지 꽤 됐죠. 이 사람도 중세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글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해밀릿이라든지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영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돌려주려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책을 냈었을 때 이 번역물에선 저작물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번역도 번역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했다고 그러니까 원저작물이 저거라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 대교에 있을 때 그 안네 프랑크의 저거 있죠. 그 안내 일기. 그것도 이제 2차 대전 사망했으니까 이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번역한 이제 저작물이 있는데 이거를 교과서에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고서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 했는데 처음엔 없는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알게 돼가지고 이 번역한 분하고 이제 접촉해가지고 저작권 이제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데 번역물도 새로운 창작이기 때문에 원저작물,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 이상 이거를 번역하는 이상은 얘도 그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편곡, 노래 같은 편곡하기도 하고 변형도 하고 또 시나리오나 이제 희곡 각색하고 또 영상 제작하고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차적 저작물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마당을 하는 암탉이 있죠. 그 황선미 작가의 이제 마당을 하는 암탉이 있고 베스트셀러였어요, 되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2000몇 년도더라? 2012년인가 3년인가 그 애니메이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성윤 감독이 그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총 관객 수가 220만 명이 들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흥행 1위예요, 이게 아직까진. 이렇게 그 동화책을 애니메이션 만든 게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저희 그 에이전시 회원이시네요. 자, 그럼 하나 더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퀴즈는 안 드리겠습니다. 주의하실 거는요. 좀 빨리 할게요. 저 무단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거는 저작물 이용 계약을 해가지고 통해서 허락 받거나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받지 않고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으로 이 애니메이션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얘는 저작권을 인정받아요. 새로운 창작물이기 때문에. 다만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 좀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좀 시간 있어가지고. 자, 다음은 제호. 제목이죠. 하고 짧은 글이 있는데 제호. 제목은 저작권이 없어요. 저도 소나기라는 소설 쓸 수 있어요.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작품명 이거는 없고요. 짧은 글 있죠. 한 문장짜리 짧은 글. 이런 것들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이 있겠죠. 이것이 상업적인 목표가 있을 때 이렇게 17차, 뭐 남양, 삼성 이런 식으로 브랜드에 대한 거는 따로 상표권을 등록해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제호, 짧은 건 없습니다. 왜? 짧은 그 문구의 경우 길이가 짧고 의미가 단순해서 독자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창작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짧은 글에 뭐 얼마나 창작성을 담을 수 있겠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화면보다는 아마 남들은 프린터가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1984년 그 청춘 집중이라는 앨범이에요. 여기 보면은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앨범에 저기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이제 식품 코너에서 이 벽에다 이거 쓴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문구를 여기 쓴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작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다. 있습니다. 짧은 글이긴 하지만 그 글의 배치라든지 단어 선택이 같은 경우 창작성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짧은 글이지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추세는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출판물 설정 계약.
자, 우리는 계약을 왜 할까요? 계약, 뭐 출판 계약 말고도 여러 가지 계약을 하죠. 계약을 왜 할까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지켜야 될까요? 왜 쓸까요? 그거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요. 양자 간에, 계약 당사자 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그게 계약이에요. 그럼 출판권 설정 계약은 뭘까요?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겠죠. 그래서 이 분쟁이 생겼을 때 대비할 게 약속이 계약이고 출판권 설정 계약은 이 출판권을 설정하기 계약이다. 그러면 출판권은 뭐냐? 출판권은 출판자가 출판사죠. 쉽게 얘기하면 출판사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권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작가와 저 출판 대표니까 출판사 계약을 했어요. 근데 A 작가가 다른 출판사도 막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점적으로 저만이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출판사가 안정적으로 출판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호해주는 권리를 출판권이라고 하고 이 권리를 설정하는 게 출판권 설정 계약이라는 거죠. 출판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 출판권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특약,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처음 출판 날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에 출판했으면은 3년 동안은 제가 그 구두 계약이라도 제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안 하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다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출판 계약 5년을 해요.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양자 합의해서 연장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출판권자의 의무, 그럼 출판사 대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9개월 이내에 출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고 옹호를 받았어요. 계속 묵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출판해야 돼요. 계약서가 없다고 구두 계약을 하더라도. 구두 계약도 그 권리는 가집니다. 물론 이제 지양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계속 출판 의무도 있어요. 출판 시작했으면은 제가 하기 싫다고 출판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그 계약서에 상응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협의가 되거나 해야지 제가 제 마음대로 출판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작가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건 작가님들 대상이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판사 대표가 이렇게 출판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6개월의 기간을 주고 이거를 시정 통보를 해요. 6개월 동안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6개월 기다렸는데도 출판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출판권 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출판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출판사랑 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판, 복제, 배포, 이제 전송이란 이것들이 다 계약서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계약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갑은 누구라고 을은 누구하고 뭐 언제까지 원고를 주고 그리고 또 인쇄는 어떻게 정산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 텐데 용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이라는 거는 판매, 배포를 목적으로 문서나 도안이 그림이죠. 이를 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쇄해가지고 이를 서적이나 잡지, 그러니까 책의 형태로 발행한 걸 출판이라고 해요. 복제라는 거는 인쇄, 책을 말하겠죠. 아니면 사진 촬영, 아니면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원본을 가지고 대량으로 새로 만들어낸 거를 이제 복제라고 해요. 그리고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 책으로 치면 이제 독자겠죠. 독자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책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 또는 대하는 거. 이게 배포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는 인쇄해서 찍어내는 거, 배포는 판매하는 거. 그리고 전송. 요는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종이책만 만들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전자책도 만들고 오디오북도 만들고 또 다른 여러 형태를 만들잖아요.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전송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전송이라는 거는 PC 통신, 컴퓨터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여러 가지 등 유무선 통신으로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거. 이걸 전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출판물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전송이란 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거 기본적인 게 말씀드렸고, 이제 실제로 계약서를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용 허락 범위 확인.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저작물의 정확한 이용, 그러니까 저희 원고죠, 쉽게 얘기하면 원고에 정확한 이용 범위와 형태가 명시되어야 돼요. 이거를 어떤 형태로 쓴 건가? 책으로만 만들 건가? 전자책도 할 건가? 오디오북도 할 건가? 아니면 해외 판매할 건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그 어느 범위까지 이거를 만들 범위를 출판권자한테 주는지 요거를 이용 허락 범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출판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자책에 대한 얘기 내용이 없어요. 이 계약서에 출판 계약서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원치 않는데 제가 전자책 만들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협의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이용 허락 범위가 명시가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 만든다.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하죠. 자동 연장 조항 확인 및 연장 시 권리 확인.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계약서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양자에 뭐 이의 없으시게 자동 연장한다는 게 많아요. 그러면 5년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되고 이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책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5년 있다가 나 다른 출판사를 새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 이제 이 책 그만 세상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를 이 자동 연장 계약이 막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은 출판권이 그 출판권자이기 때문에 작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자동 연장 맞는 안정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이제 에이전시에 있는 실제 이제 문구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바람직해요. 계약 갱신의 의사 표시는 별도의 서면. 여기는 서면이라는 거는 이메일도 됩니다. 실제 종이도 될 수 있고 그 편지라든지 문서도 되고 이메일도 돼요. 통지돼야 하고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 이게 한번 걸러주는 거. 두 번째는 타방 당사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작가가 되겠죠.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연장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980년대에 쓴 계약서가 작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2010년대까지 온 적도 있어요. 30년 넘게. 이 자동 연장 계약 조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가가 출판을 중단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양도 계약. 예전에는 매절 계약으로 불렸는데 요거는 지향하는 게 좋죠. 매절 계약 아시죠? 양도 계약. 그러니까 내 권리 다 줘버리는 거예요. 출판사에. 그러면은 저에게 아무 권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집을 파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런 양도 계약을 하지 마시고 인쇄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가의 권리 확인. 그래서 계약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2차적 저작물 아시죠? 새롭게 만드는 거, 창작하는 거, 원작물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소설을 썼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뭐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뭐 뮤지컬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 의사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저작자인데, 내가 원작가 창조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를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한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출판사가 일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익 배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쓴 작품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했을 때, 그럼 그에 대한 이제 그 저작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출판사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거기 때문에, 물론 분쟁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사전에 꼼꼼하게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고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또 해외 판매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제가 소설을 썼는데 이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해외 판매가 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그 상대방 이제 출판사로부터 그 외국인 출판사로부터 이제 돈을 받겠죠. 저작권료를. 그랬을 때 그건 또 어떻게 작가가 나눌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약서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조항을 나누어서 이제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있구나. 그리고 구두계약 지향, 서면계약서 작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만 이건 또 분쟁이 많이 생기겠죠. 서로 뭐 말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기억이라는 것도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계약서 쓰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뭐 구두계약도 많이 했다고 해요. 작가랑 출판사랑 뭐 친한 경우는 아 형님 책 좀 내줘요.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다는데 뭐 이제 그런 실무는 없겠지만 구두계약은 지향하시고 서면계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죠. 인세. 사실은 이제 인세가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람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출판 같은 경우는 다 받죠. 보통 이제 그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인세가 100만 원이다 했을 경우는 뭐 50만 원은 먼저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책이 나온 다음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처음에 초판 1세 나왔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제 2세, 3세, 4세 이렇게 갔었을 때 내지는 개정판 갔을 때 이렇게 하여튼 초판 이외에 이제 쇠를 찍게 됐을 때는 인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랬을 때 또 명시라는 게 좋습니다. 그냥 출판사에서 알아는 주겠거니 해도 그렇고 출판사 자꾸 묻기도 그렇잖아요. 인세 언제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세요? 하기도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명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약서의 기간, 그러니까 분기면 저거죠. 3개월 단위 아니면 반기 1년 보통 이제 1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서면으로 인세 정산을 보고한다 이렇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출판사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어겼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특히 인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인세라는 뭐 출판사랑 이제 그 작가와는 이제 친해관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출판사 못 믿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출판사 쪽 같은 뭐 떼먹는 경우도 저도 봤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참 민감하죠 이게. 그래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다 권비로 다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거 선호하시기도 해요. 그거는 뭐 그대로 이제 접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못하겠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계약 종료 시 재고 판매. 자, 계약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책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없애야 될까요? 아깝잖아요, 이거를. 책 만드는 게 또 많은 돈이 든 거고 한데. 그래서 그러면 계약이 끝났을 때 남은 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이제 조항인데 화면 보시면 계약서에 계약 종료 몇 개월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까지 재고를 판매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출판사한테 좀 기회를 주는 거죠. 6개월까지는 계약 기간 끝났지만 이미 이왕 찍어놓은 거니까 뭐 더 찍지 못할 거고 남은 재고는 판매할 수 있기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6개월까지 지났으면은 시간을 준 만큼 줬잖아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전량을 수거해서 폐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판매된 부분에서 인세를 다시 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6개월 이후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네? 6개월 이후에도 네. 남아있는 네. 그건 예. 누구 거예요? 작가가 폐기하면 폐기해야 되죠. 작가가 해소할 수 있어요? 회수가 아니라 작가한테 권리 없으니까 작가가 더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팔지만 못. 네. 전량 저기 서점에서 수거해가지고 또 시중에 나오지 배포되지 못하게 해라는 할 수 있죠. 계약 끝났으니까. 다만 이제 좀 사장상 그러니까 6개월 준 거고 6개월 지나서면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아까 이제 인쇄 같은 경우 이제 속인단 자꾸 그렇다. 좀 이렇게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점에서 책꽂이 판권 있잖아요. 거기서 판권 쇠 요거 하고 세수를 잘 보세요. 발행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올해 뭐 1월 1일까지로 보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 책이 나왔다. 그럼 나한테 보고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책을 보지 판권은 이거는 저 속지 않으니까 이거는 물론 출판사에서 소진한 뜻은 아닙니다. 판권에 몇 판 몇 세, 또 발행이 언제 이것들 보시면은 저에게 보고된 이제 저기 인쇄에 대한 이제 정보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요거는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된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사례 검토 한 4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용 허락 범위 확인. 자, A 작가는 B 출판사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후 B 출판사는 A 작가의 작품이 도서와 전자책으로 발행돼서 알려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허락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은 출판사는 만들겠죠. 수익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책을 새로 만들었는데 합의 없이 만들었는데 여기 수익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애매하죠. 계약서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 출판하고 만드는, 제작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이 꼭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다동 연장 조항 확인 및 연장 시 권리 확인. 아까 말씀드렸죠. 80년대 맺은 계약이 2010년대까지 왔어요. 거기서 한 가지는 좀 네네. 요즘은 이 부분만 아니고 네. 또 큰 글자 책으로도 가야 예,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똑같이 칠치를 하는 겁니까? 아예 다르죠. 큰 글자 책은 이제 저기 시각 장애인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이만한 책으로 해가지고 글자가 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큰 크기를 해가지고 막 주문만한 글씨를 해가지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책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종이책이에요. 그럼 그때는 출판사하고 저자하고 사이에 출판사가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죠, 그것도. 허락 안 했는데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 원만하게 이제 협의를 시작하셔야죠. 왜냐하면 알아서 빨리 할게. 왜냐하면 어쨌건 새로운 책 만들어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건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지는 출판사랑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쟁을 방지하려면 이제 그래서 계약서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미리. 다음에 자동 연장 계약. 자, A 작가는 B 출판사와 5년 기간의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후 7년 기간이 지난 후에도 B 출판사에서 A 작가 작품이 계속 출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만든 책이 2010년대까지 30년 이상이 된 경우 있었는데 작가 이제 못했으면 계속 살아있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럼 5년 지나면 또 5년 해서 5년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실 때는 그 계약 갱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양도 계약, 매절 계약 지향.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구름빵 얘기인데요. A 작가는 B 출판사와 1,850만 원의 매절 계약을 맺었는데 매절 계약이니까 권리 다 준 거예요. 출판사에 준 거예요. 근데 해당 저작물이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의 2차 콘텐츠로 생산돼서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근데 저도 이 내용 잘 아는데 관련자도 알고 근데 4,400은 좀 뻥튀기고요. 우리 출판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건 큰 수익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자, 이 경우도 매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양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작가는 백희나 작가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죠.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다 패소했죠. 그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자가 백희나인 거는 어떻게 못해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겠지만 저작권은 어디 있을까요? 이건 한준수북이기 때문에 백희나 작가가 저작권을 가져온 거는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매절 계약은 지향하셔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집 계약할 때 어린이들 전집 있죠. 수십 건짜리 쭉 있는 거. 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실은 이 부름빵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독립적인 저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용역 계약이었어요. 이게 출판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준수북에서 돈을 줘가지고 백희나 작가한테 이런 거를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용역 계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권리가 한준수북이 맞아요. 법원 판결도 맞고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어쨌건 이거를 매절 계약 해버리게 되면 모든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만 전집은 워낙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다 이거는 매절 계약 양도 계약이면 안 해요. 워낙 큰 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그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 인쇄 계약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작가의 권리 확인. 자, A 작가는 B 출판사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 영화사에서 A 작가 작품을 영화화하기로 하고 B 출판사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자, 제가 영화사 내지는 방송국에서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 만드는 책임자예요. 근데 A라는 작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작가한테 연락을 할까요? 출판사한테 연락을 할까요? 출판사한테 하겠죠. 작가 연락처를 알기도 힘들 뿐더러 책은 출판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사에서 판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은 그 방송국 내지는 영화사가 출판사랑 계약을 하겠죠. 하고 이제 그 대가를 받을 텐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작가가 참여할 수 없어요. 나는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작가가 뭐 더 주장하고 싶기도 한데 그 참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문제가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수익 배분은 역시 또 문제가 생겨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출판사랑 작가가 어떻게 이제 이익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있지 않으면은 또 분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계약서에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미리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작가랑 출판사 계약서 쓰면요, 작가가 갑이고 출판사가 을이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이제 출판사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면은 이제 사실은 출판사가 이제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쇄 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출판사 주장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어렵잖아요.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거 빠졌는데 이거 넣읍시다,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거 좀 자세히 합시다, 이렇게 하기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잘 아는데, 하지만 그 법 쪽에 되게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법은 잠들지 않는 자는 돕지만 잠든 자는 돕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뭐 좀 좋게 말하든지 뭐 저걸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건 내 권리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꼭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